안녕하십니까. 닥터 ICL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내피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렌즈 삽입술을 하면서 가장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의사로서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렌즈를 과연 제거해야 되느냐, ICL이 과연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내피세포가 계속 줄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너무 위험해져서 렌즈를 절대 오래 쓰면 안 되고 한 10년 지나면 무조건 제거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도 많고 걱정들도 많으신데, 사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는 2019년, 4년 전이네요. 그때 이제 안과 학회에서 초청 강좌를 한 적이 있어요. 의사들도 면허를 한번 따면은 사실 시간이 계속 지나면은 옛날 학생 때 배웠던 게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것도 계속 발견되고 하니까 계속 그 지식으로만 갖고 계속 진료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식을 계속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데, 보통 그런 걸 이제 연수한다고 얘기를 해요. 대학 교수님들은 뭐 해외로 연수를 가기도 하고, 학회에서 연수 강좌라는 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지식이나 뭐 논란거리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연수 교육에서 강의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4년 동안인가에 연속으로 3번 정도를 영광스럽게도 연수교육 강좌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때 제가 그 강좌 내용으로 했던 렌즈 삽입술을 한 다음에 과연 렌즈를 빼야 하는 경우가 생기느냐, 그리고 언제 그걸 뺄 거냐, 그리고 빼고 나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 중에서 특히 내피세포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좌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행노잼이고 내용도 용어도 어렵고 막 이걸 할까 말까 망설임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과연 의사들끼리는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지, 환자분들 중에는 사실 의사만큼 열심히 공부해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조금이나마 궁금증의 갈증에 대한 그 해소 일부나마 할 수 있도록 진짜 연수 강좌 내용을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피세포에 대한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각막이라는 게 이제 투명한 막으로 되어 있는 눈동자 맨 앞에 있는 피부층 같은 건데요. 각막을 크게 5층으로 분류를 합니다. 5층으로 분류를 하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맨 바깥에 있는 피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외피, 상피라고 부르고, 맨 안쪽에 있는 거를 내피 라고 부르고, 그리고 각각의 상피하고 내피 사이에 실질부라고 그래갖고 진짜 각막에 해당하는 거의 유리창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유리창에 붙이려면 어렵겠죠. 그 두 개를 유리창에다 풀칠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피를 부착하는 거는 보호막 막이라고 하고, 내피를 부착하는 거는 데스매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 굉장히 쉽죠.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물이 있고, 또 안쪽에 껍질이 있고.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외피하고 이 맨 안쪽에 있는 내피는 완전 중요도가 달라요. 바깥에 있는 외피는 총 5층 정도, 6층 정도 이렇게 아주 겹겹이 쌓여있는 층인데, 이 친구들은 깜빡거릴 때마다 우리 눈꺼풀에 쓸려가지고 조금씩 마모가 돼서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루에 눈꺼풀이 깜빡거리는 횟수가 놀랍게도 15,000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깜빡거릴 때마다 이 눈꺼풀이 살을 밀어내니까 맨 바깥에 있는 상피세포는 조금씩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하룻밤 자고 나면은 거의 100% 다시 원상태까지 회복해요. 상피세포는 증식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내피세포는 층이 거의 한 층, 2층밖에 안 돼 있는데, 얘는 중요한 이유가 증식하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만들 때 이 바깥에 있는 애는 눈꺼풀이랑 계속 마찰이 생기면서 상처가 나니까 상처가 나면 다시 고쳐야지 하고 회복 능력을 주셨지만, 안쪽에 있는 세포는 사실 다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회복 능력을 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제 내피세포 같은 경우는 다시 증식하는 효과가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상을 받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손상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맨 왼쪽에 있는 모양이 이제 정상적인 내피세포의 모양이고,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손상받은 모형들이 나오는 건데, 되게 급성기에 손상을 받으면 내피세포가 없어진 자리가 이렇게 푹 파인 자국처럼 까맣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까만 빈 자국은 세포가 죽은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한 자리가 죽으면은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도와주러 와요. 그 축구에서도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 남은 10명이 이제 그 빈자리를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비하는 범위가 훨씬 넓어지죠. 그런 식으로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담당하는 범위가 이 세포의 크기만큼 콩알만하게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죽은 자리가 생기면은 그 자리를 채우러 옆에 있는 세포가 도와주러 들어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까만 세포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원래 정상적인 세포보다 굉장히 커져 있는 게 보이죠. 원래 세포보다 거의 2~3배 이상 크기가 될 만큼 얘네들이 이제 이 세포가 죽은 자리를 채워서 자기가 하는 역할이 많아지는 거예요. 원래 1인분 1만 하면 다는데 옆에 있는 애가 이만큼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3명분, 4명분, 5명분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세포 하나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포 밀도라고 해서 단위 면적당 어떤 뭐 1mm 곱하기 1mm 안에 세포를 쟀을 때 뭐 정상적인 부분에서는 세포가 뭐 1000개, 2000개씩 들어있을 수 있지만 세포가 많이 죽은 부분에서는 뭐 500개밖에 안 되고 400개밖에 안 되고 큰 세포들이 채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포 밀도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상이 급격하게 생기면 옆에 있는 세포들이 미처 그 자리를 채우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세포들이 크기가 거의 정상인 경우도 있어요. 세포 크기가 전체적으로 늘어나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손상을 입은 다음에 시기가 오랫동안 지나서 골고루 남은 애들끼리 다 나눠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세포의 크기가 다 일정하게 커진 상태가 되는 거고 급격한 손상을 받으면 그 세포가 빈자리를 아직 옆에 있는 애들이 충분히 채우지 못했으니까 뻥 하고 빈자리가 있고 그 주변에는 조그만 정상이랑 굉장히 비슷한 크기의 세포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게 만성적인 손상이냐 아니면 최근에 생긴 손상이냐 그런 걸 구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어느 상태가 되면 어느 유전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손상이 무지막지하게 막 다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손상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건 훅스 디스트로피라 그래갖고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거의 안 생기고 외국 사람들한테만 많이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게 뇌피세포라는 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경면 현미경 검사를 하고 뇌피세포를 측정하는 특수한 현미경 사진을 가지고 세포가 얼마나 들어있고 뭐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보고 이제 뇌피세포의 손상 정도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벌써 딱 재미없죠, 그죠? 그래서 뇌피세포가 그래서 그 수술 중에 ICL을 하거나 이러면 손상을 받느냐 과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걱정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신데 실제로 뇌피세포라는 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보다 재생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보다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누구나 다 줄어들어 있어요. 아주 쉽게 나이대별로 평균적인 뇌피세포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 그래프처럼 10대부터 80대까지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뇌피세포의 숫자가 쭉 정해져 있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3,000개 갖고 태어나서 2,000개 갖고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그래프를 보면 한 3,000개쯤 갖고 태어나서 한 2,000개쯤 갖고 돌아가시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평생 동안 쓰는 양은 거의 1,000개 정도 되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잘 뜯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장기 기증이라는 걸 굉장히 고귀한 일로 생각하죠. 장기 중에서 가장 많은 기증 건수가 있는 장기가 어딜까요? 그렇죠. 각막입니다, 바로. 각막 기증이 전체적인 장기 기증 중에서 가장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이식한 조직도 어딜까요? 각막입니다. 똑똑한 학생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각막이 혈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각막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드실 때 혈관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혈관이 있으면 거미줄처럼 가려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투명하게 만들고 혈관을 제거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액형이라는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식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간을 주고 싶어요. 근데 혈액형이 안 맞아서 못 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조직형이라 그래갖고 혈액형이 같아도 그 조직이 갖고 있는 특수한 어떤 타입이 안 맞으면은 부모 형제 간에도 심지어 기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죠. 하지만 각막은 생판 모르는 남이 주는 각막도 거의 대부분 다 기증해서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혈관이 없기 때문에 적혈구도 없고 면역 거부 반응에 작용하는 백혈구들도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막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이식에 적합한 조직인 거죠. 그래서 아주 초기부터 장기 이식이라는 게 인류가 처음으로 시작할 때 그때부터 제일 먼저 했던 조직이 각막이고 그 각막은 지금도 계속 기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다시 뇌피세포 얘기로 돌아가서 만약에 이제 3,000개를 갖고 태어나서 내가 이제 2,000개쯤 갖고 거의 8, 90세가 되셔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각막을 기증을 하면은 그거를 젊은 사람이 받아서 이 각막을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습니다. 한 2,000개쯤 각막을 받았으니까 이분은 쭉 써서 만약에 아주 아기 때 태어날 때 받았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실 때까지 100년을 쓰고 나면은 또 1,000개쯤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3,000개였던 게 2,000개. 2,000개를 다시 새로 이식을 하면 2,000개를 받아서 1,000개. 이론적으로는 1,000개인 사람이 또 기증을 하면 1,000개에서 0개까지. 세 바퀴를 도는 거죠. 그만큼 이제 뇌피세포는 여유분이 사실 많아요. 3,000개를 갖고 태어났지만 실제로는 1,000개만 사용하면 되는 어떻게 보면 2,000개가 이제 스페어 타이어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다행히 뇌피세포에 대한 여유분을 많이 주셨는데 그게 이제 뇌피세포가 갖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수술할 때 뇌피세포 손상이 생기는 개수가 수술 중에 많이 죽으면
어떻게 하고 걱정하시는데 숙련도에 따라서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숙련도가 아무리 떨어지는 경우라도 100개 내외거든요. 100개 정도 죽는다는 게 내가 3000개 중에서 2000개를 여유분을 갖고 있는데 100개의 내피세포가 죽는다는 게 과연 이 내피세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냐? 제 생각에는 솔직히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피세포 문제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물론 숙련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위험한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렌즈 재질에 따라서도 렌즈가 딱딱하냐 딱딱하지 않느냐, 크냐 두껍냐 얇으냐에 따라서도 자동차 차 사고 나는 것처럼 내피세포를 렌즈나 수술 기구로 들이받았을 때 손상의 정도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겠죠. 물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한 100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 100개라는 거는 콘택트 렌즈 중에서 특히 소프트 렌즈가 내피세포에 굉장히 안 좋은 렌즈인데, 아까 이 각막이 투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적혈구가 없기 때문에 적혈구를 통한 산소 공급이 일어나지 않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숨을 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특이한 조직인데, 렌즈를 끼게 되면 이 소프트 렌즈가 각막을 이렇게 랩처럼 감싸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각막은 산소가 없으니까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세포가 죽어버리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내피세포가 먼저 죽기 때문에 렌즈를 오래 끼면은 수술할 때보다 훨씬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피세포가 걱정되신 분들은 수술보다는 소프트 렌즈를 오래 끼시는 거, 그게 훨씬 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습관을 빨리 버리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원래대로 돌아와서 안내 렌즈를 빼야 되는 경우, 이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백내장, 내피세포 손실, 그 다음에 렌즈가 엉뚱한 위치로 빠지거나, 아니면 동공을 이상하게 일그러뜨려서 동공 모양이 바뀌거나, 아니면 안압이나 망막에 문제가 생기거나, 렌즈가 자기랑 잘 안 맞아서 도수가 안 맞아서, 그 다음에 밤에 눈부심이 너무 심하거나, 듣기만 해도 아주 끔찍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얼마만큼 많이 생기는지 이제 의사들도 궁금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교과서적인 내용에 우리가 근거로 쓰이는 논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상 안내 렌즈를 제거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케이스 수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논문인데, 이게 2015년에 이제 스페인에서 나온 논문이고, 렌즈를 제거했던 240눈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한 거고, 스페인도 굉장히 근시가 많은 나라예요. 우리 예전에 중국이 ICL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 세계에서 ICL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스페인이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인종적으로 라틴 쪽에 근시인 분들이 많고, 그중에서 특히 고도 근시인 분들이 많아서 스페인이 아주 옛날부터 ICL에서는 굉장히 강국이에요. 굉장히 숫자도 많고 연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발표한 나라인데, 스페인 보건성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보건복지부겠죠. 그러니까 정부 주관으로 한 스터디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여러 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었고, 그 다음 기간도 굉장히 길게 7년 이상 연구를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연구에 대한 펀딩도 많이 잘 받아서 오랫동안 한 거기 때문에 논문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논문이에요. 그래서 안내 렌즈를 제거했다고 얘기했을 때 근거 논문을 제일 많이 쓰는 논문인데, 이걸 잠깐 살펴보면 총 240 안에 대해서 이제 제거한 케이스가 생겼는데, 그 중에서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렌즈를 전방 렌즈하고 후방 렌즈로 많이 나누는데, 전방 렌즈에 해당하는 렌즈들은 총 160개, 160 조금 넘죠. 그 다음에 후방 렌즈에 해당하는 건 한 70개. 총 240안 중에서는 전방 렌즈가 2배 이상 많았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전방 렌즈들도 옛날에는 종류가 있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홍채 이렇게 클리핑해서 쓰는 홍채 고정형 렌즈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전방각 지지형이라고 해갖고, 빨래집게처럼 홍채를 잡지 않고 홍채가 다치니까 그냥 눈 안에 알아서 떠 있을 수 있게 만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두 렌즈인데, 전방 렌즈 중에서 홍채 고정형 렌즈는 빨래집게처럼 생겨갖고 이렇게 홍채를 꼬집듯이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렌즈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전방각 지지형 렌즈는 렌즈 안에 이렇게 렌즈 다리가 안경다리처럼 길게 늘어나 있어가지고 홍채 위에 이렇게 떠있게 만든 그런 렌즈들도 있는데, 이런 렌즈들은 기본적으로 재질이 좀 딱딱해요. 우리 컨택트 렌즈도 소프트 렌즈가 있고 하드 렌즈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안내 렌즈도 전방 렌즈, 후방 렌즈 이런 게 있는데, 전방 렌즈는 대부분 좀 딱딱한 하드 렌즈에 해당하는 재질들이 많고, 후방 렌즈는 이제 소프트 컨택트 렌즈에 해당하는 좀 말랑말랑하고 얇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전방 렌즈에서 외상입니다. 외상. 하드 렌즈를 끼고 축구를 하거나 운동을 한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왜냐하면은 하드 렌즈가 잘못해서 축구공에 맞거나 이러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파편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할 때는 절대로 하드 렌즈를 끼면 안 되고 소프트 렌즈를 껴야 되는 것처럼, 이 전방 렌즈들은 제한 사항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눈을 비비지 마세요.
환자분들 중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안더렌즈 하고 나서 눈 비비면 큰일 나지 않아요? 전방 렌즈에 한해서는 비비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홍채를 고정돼 있다는 게 양날의 칼 같은 건데, 홍채에 고정돼 있으면 움직임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충격이 강하다고 하지만 어떤 그 스레시홀드, 어떤 그 한계를 넘는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홍채를 찢어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키장에 가서 신발을 신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압력이 되면은 스키가 저절로 분리돼갖고 떨어져 나가죠. 만약에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스키가 돌아갔을 때 발목뼈가 부러질 때까지 같이 돌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같이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았을 때 렌즈가 파손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렌즈가 한쪽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클리핑 해놓은 거에 여기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쪽은 멀쩡하게 있는데 반대쪽에 떨어졌죠. 그럼 렌즈가 덜렁덜렁 거리게 되는 거네, 안쪽에서. 차라리 두 개 다 떨어져 버리면은 안경을 이렇게 툭 떨어진 것처럼 하나도 안 보이네 하고 이제 병원에 찾아오게 되니까 빨리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게 한쪽만 떨어지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이게 한쪽만 떨어지면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이게. 안경알이 동공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서일 땐 상관없는데 공부하거나 뭐 한다고 이렇게 고개를 툭 숙이면 안에서 렌즈가 툭 떨어지면서 내피세포를 툭 때려요. 그리고 다시 쓰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다시 공부하려고 고개 숙이면 툭 때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발견을 못한 상태로 내피를 엄청나게 두드려 패는 거죠. 그 상태로 뭐 6개월, 1년이 지나서 오면은 내피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쪽만 떨어지면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방 렌즈는 옛날부터 이게 내피세포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렌즈를 두 개로 전방 렌즈하고 후방 렌즈라고 나눠봤을 때 우리가 제거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것들은 카타락,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백내장이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거는 전방 렌즈나 후방 렌즈나 거의 비슷하게 거의 50%대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피세포의 손실과 그다음에 각막 부전. 이게 이제 같은 질환이거든요. 내피세포가 일정량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내피세포의 기능이 상실하게 되는데, 내피세포는 각막이 투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각막이라는 게 딱딱해야 되거든요. 딱딱해야지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물에 불면 이제 불투명해지면서 이렇게 두꺼워지는 각막 부종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각막 내피세포가 중요한 거죠. 각막이 투명하지 않다고 하면 그거는 뭐 보이는 시력을 즉각적으로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 테니까, 각막이 투명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내피세포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죠. 그래서 내피세포 손상으로 이 위험성이 있어서 빼게 되는 경우가 또 20%라고 되어 있는데, 전방 렌즈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은 거의 둘이 합치면 거의 한 30-40% 정도 해당이 되겠죠. 근데 후방 렌즈는 거의 한 4% 정도. 기본적으로 내피세포 손상이 우려가 많아서 예전부터 걱정했던 렌즈는 전방 렌즈 쪽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렌즈 재질 자체가 전방에 고정되려면 딱딱해야 됐기 때문에, 딱딱하면 절대로 눈을 문지르거나 다쳤을 경우에 내부에서 내피세포를 때리는, 그래서 그 손상이 직접적으로 생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방 렌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 후에도 절대 눈을 비비거나 충격을 주는 행동을 삼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낮에야 내가 조심하면 되는데 잠결에 눈을 비비고 이러는 거는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전방 렌즈를 했는데 내피세포들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좀 시술을 꺼리는 그런 수술이 됐어요.